한여름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선 시각이었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새벽 한 대의 검은 세단이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평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꽉 쥔 주먹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각하, 정말 이 시간에 가시겠습니까? 운전석의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라 준비가.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불안감, 그것이 오늘 밤 그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차량이 제3사단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며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의전단도 나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생활관 건물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락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축축했고 곳곳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청소를 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소등 후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바닥이 왜 이렇게 젖어 있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CCTV가 비추지 않는 어두운 구석,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감추려 했던 흔적처럼 말입니다. 생활관 문을 열자 안에서는 병사들이 차렷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몇몇은 소매를 깊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가리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의 시선이 한 병사에게 머물렀습니다. 왼쪽 눈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노란 멍이 보였습니다. 팔을 들어 격리할 때 소매 사이로 드러나는 붉은 줄 자국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펼 때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 괜찮습니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훈련 중에 입은 상처입니다. 병사의 대답은 너무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어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나왔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단련된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한 의도적인 상흔의 패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카, 이런 시간에 갑작스럽게 방문하시면. 의전단을 이끌고 들어온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대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젖은 바닥, CCTV 사각지대, 그리고 병사들의 움츠러든 모습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있는 그대로만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연대장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 단호한 표정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그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상처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담긴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그는 수행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모두 기록해 두십시오. 각하, 혹시 무슨 일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에 오르며 그는 창밖의 생활관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그 젖은 바닥은 무엇을 씻어내려 했던 것일까요? 시간을 이틀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국방부의 복잡한 일정들 사이를 비집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의 정장 대신 낡은 청바지와 허름한 셔츠를 입고 뿔테 안경까지 착용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보, 지안이한테 뭘 가져다 줄까? 집을 나서기 전 아내 서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은 제한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만 가져가면 되겠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번의 통화에서 느껴진 아들의 변화. 목소리가 예전보다 한 톤 낮아졌고 대화도 어딘지 어색해졌습니다. 부대 면회실에 도착했을 때 아들 지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전히 성실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체중이 빠진 것 같았고 평소보다 움츠러든 어깨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지안의 미소는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밝고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대답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안이 말할 때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낮았습니다. 대화 중에 그가 자연스럽게 아들의 팔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지안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너무나 미세한 반응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안아, 혹시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지안의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동료 병사는 내내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처럼 말입니다. 면회를 마치고 생활관 쪽으로 향하는 길, 그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의 CCTV 위치와 각도를 자연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야간 조명은 언제까지 켜져 있나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CCTV 녹화는 24시간 되나요? 네, 규정대로 합니다. 간부의 대답은 매번 규정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쪽 세탁실 근처에는 확실히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혜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남편을 보며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이는 어때? 좀 달라 보여. 어떻게? 확실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때 아내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며칠 전 지안이와 통화할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이상한 소리? 녹음해뒀는데 들어볼래? 서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배경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샤워실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급수관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샤워 금지 시간 아냐? 맞아. 그래서 이상했어. 세탁실 쪽 급수 밸브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된 모습, 동료 병사의 불안한 행동, CCTV 사각지대, 그리고 이 물소리까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여보, 나 내일 한 번 더 가볼게. 응? 갑자기 왜?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진실만이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 물소리가 단순한 급수 소리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로서의 직감과 오랜 군 경력이 만들어낸 의심은 곧 커다란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물소리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야간 점검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도원 국방부 장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를 지시하면 당장 아들 특별 대우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 뻔했습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혈육을 위해 조직을 움직인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해. 그래서 그는 비공식 라인을 통한 은밀한 수사를 선택했습니다. 군 수사단에 신뢰할 만한 몇몇 수사관들에게만 조용히 접촉했습니다. 공식 명령서도 문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구두로 전달하고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었고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내부의 목소리를 듣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더욱이 비공식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수사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각하, 병사들이 말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군 수사단의 한 수사관이 고개를 저으며 보고했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신고하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도원은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병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카, 중요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들어온 수사관의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군 수사단 앞으로 직접 배달된 편지였습니다. 도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편지 속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소등 후 2시간 뒤 정확히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는 세탁실 앞 복도 사각지대입니다. 상병 조민석이 지휘하고 선임병 둘이 번갈아가며 구타합니다. 물고문은 급수 밸브에 호스를 연결해서 합니다. 편지는 마치 시간표처럼 정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보복당합니다. 그래서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근무표를 조작해서 목격자들을 따로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편지 끝에는 더욱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 아들도 예외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도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곡된 공정함의 이름으로 권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가혹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대였습니다.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십시오. 도원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별도로 분리하고 추가 증거 수집에 착수합니다. 생활관 주변의 모든 급수, 배수 기록을 확보하고 지난 석 달간의 경계근무 교대표를 모두 가져오십시오. 수사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원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이 부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각하,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도원이 단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것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젖은 바닥, CCTV 사각지대, 그리고 아들의 상처들까지 말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부대 건물들, 그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도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뿌리내린 시스템입니다. 급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소등 후 자정 무렵 세탁실 급수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계근무 교대표에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병사들이 그 시간대에 근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수사관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익명 편지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하지만 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증거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저항의 크기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 용기 있는 제보자는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예상했던 저항의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군 내부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도원의 집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강무열 대장이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으로 군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장관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무열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사 때문에 군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병사들도 불안해하고 간부들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도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기득권층의 전형적인 논리였습니다. 이런 일은 조용히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키우면 국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이 됩니다. 대장님, 조용히 처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죠? 도원의 반문에 강무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관님, 군은 원래 이런 곳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군은 원래 사람을 지키는 곳입니다. 도원이 강무열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래왔다는 논리로 잘못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도원은 더 큰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군 내부의 압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 노골적이고 체계적일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틀 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유라 의원이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야당 소속인 그녀는 평소에도 정부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방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최유라 의원의 목소리는 카메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언론을 의식한 발언이 분명했습니다. 한 개인의 감정이 국군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장관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관련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의 특혜 의혹, 개인 감정으로 조직 흔들기, 정치적 쇼 논란 같은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댓글창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들 문제라고 난리치네. 권력자 아들이니까 특별 대우받는 거 아닌가. 다른 병사들은 뭐가 되는 거야 같은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론의 물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는 특혜와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도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도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때로는 더 큰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본 아들의 복부 타박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속에 멍든 갈비뼈, 의무기록에 적힌 상처들의 패턴.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의 문제였습니다. 각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참모들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아니요. 도원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증거로 답하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익명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급수 기록과 근무표 데이터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수사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데이터로 정리하십시오. 시간, 장소, 관련자, 물리적 흔적까지 모든 것을 숫자와 그래프로 만드십시오. 감정이 아닌 팩트로 말하겠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만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군 내부 그리고 여론까지 모든 방향에서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저항 세력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진실과 권력 사이의 이 치열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무엇이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익명 편지가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원은 밤낮 없이 수집된 증거들을 검토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급수 기록, 근무표, CCTV 사각지대 분석까지 모든 자료가 익명 편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공식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하,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일정을 알렸습니다. 최유라 의원을 비롯한 야당과 여당 모두에서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되는 자리였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중대한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진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의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자료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논란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이 쏠린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관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군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권력을 이용한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다른 병사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들을 왜 유독 장관님 아드님 일만 특별히 다루시는 겁니까? 질의는 날카로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도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용히 정리하시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당 간사의 말에서도 수사 축소를 암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도원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의원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톤 높고 확고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군 특별조사를 공식 선언합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의원들은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예상 밖의 발언이었습니다.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같은 잣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하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혜 논란으로 공격하려던 전략이 오히려 전군 조사라는 더 큰 카드로 역전당한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되면 군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사기는 정의에서 나옵니다. 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덮어두는 것이 사기를 높이는 길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군 기강입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군 수뇌부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시각 국회에서 멀지 않은 한 언론사 편집국에서는 중대한 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 장태진이 며칠간 밤을 새워 준비한 특종이었습니다. 편집장님, 발송 준비 완료됐습니다. 정말 확실한 자료인가? 네. 군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급수 기록, 근무표, CCTV 설치 현황까지 모두 교차 검증했습니다. 장태진은 며칠 전부터 독자적으로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관 아들도 피해자였다. 야간 물고문 정황, 근무표와 급수 기록으로 확인. 기사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데이터 시각화가 돋보였습니다. 제3사단 생활관 평면도 위에 CCTV 사각지대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급수 사용량 그래프에서는 소등 후 자정 무렵의 비정상적인 스파이크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근무표 분석 부분이 압권이었습니다. 특정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야간 경계 근무에서 제외되는 패턴을 시간대별, 날짜별로 정리한 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장태진의 기사는 정확히 국회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댓글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진짜 구조적 문제네. 데이터로 보니까 확실하다. 이게 특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구나. 장관이 옳았네 같은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라던 비판이 팩트에 기반한 정의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변화는 군 내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눈치를 보며 침묵하던 양심적인 간부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김도윤 준장이었습니다. 전투부대 지휘관으로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장관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김도윤 준장의 공개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장성급 간부의 첫 공개 동조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개선이 급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다른 양심적인 간부들도 하나둘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견고해 보였던 장성단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강무열 라인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세력들은 당황했습니다. 내부 여론도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언은 했습니다. 도원이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말이 아닌 숫자로,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과연 이 선언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군 특별조사 선언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모든 군부대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부대마다 파견되고 익명 신고함이 설치되고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대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도원은 매일 아침 첫 업무로 조사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성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병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고 간부들도 소극적인 협조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김도윤 준장의 공개 지지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각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석 수사관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충격과 경악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13개 부대에서 유사한 가혹행위가 동시에 적발되었습니다. 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두 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살 시도 사건이 3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한 명은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도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혹행위 자체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른다는 것은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도원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전국의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별조사 결과 발표라는 예고만으로도 큰 관심을 끈 것입니다. 브리핑룸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원이 직접 준비한 자료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전군 특별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이 연단에 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첫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3개 부대 위치에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경상도까지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 빨간 점들이 이 문제의 광범위한 성격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몇 부대의 일탈이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습니다. 각 부대의 CCTV 사각지대 분석 결과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각 부대별 평면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부대에서 거의 동일한 패턴의 사각지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실 근처, 화장실 뒤편, 계단 및 공간 등 특정 위치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수 사용량 분석 결과입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해당 부대에서 소등 후 자정 무렵 급수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무표 분석 결과입니다. 네 번째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부대에서 특정 병사들을 야간 경계 근무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는 동일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관계자들도 모두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의 충격적인 일치성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도원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학습된 패턴입니다. 하나의 방법이 여러 부대로 전파되어 뿌리내린 것입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건 발생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3건의 자살 시도 사건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원의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제3사단 연대장 박상권 대령은 즉시 보직에서 해임합니다. 해당 사단장은 문책 처분합니다. 직접 가해자인 조민석 상병과 관련자들은 구속수사로 전환합니다. 강력한 인사조치였습니다. 특히 연대장급 간부의 즉시 해임은 군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해당 부대의 피해자 전용 보호동을 설치합니다. 외부 상담 한라인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익명신고 시스템을 상설화합니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보호 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도원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군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군기는 정의입니다. 강한 군대는 약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곳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이런 광범위한 문제가 왜 지금까지 묻혀 있었습니까? 침묵의 문화 때문입니다. 말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원래 그런 곳이라는 체념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브리핑 이후 여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특혜 논란이라며 비판하던 목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군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심파 간부들의 동조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도윤 준장에 이어 여러 장성들이 현장 개선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반면 강무열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세력들은 마지막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국군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군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강무열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과 내부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동이 실제로 설치되고 외부 상담 한라인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영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장의 지도와 몇 개의 그래프가 수십 년간 뿌리내린 관행의 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특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군 내부는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변화와 개혁을 지지하는 양심파 간부들이, 다른 한쪽에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무열 대장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원래 전군 지휘관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국방부 장관과 전국의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군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습니다. 여기서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도원의 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 당일 아침, 도원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검은색 스피커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디지털 수사팀에서 지안의 스마트워치에서 복원한 음성 파일을 들을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각하, 정말 오늘 공개하시겠습니까?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음성 파일의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든 관련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말이 아닌 진실 그 자체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전국에서 온 장성급 간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삼성 장군부터 준장까지 군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강무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최근의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현장 부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역력했습니다. 병사들은 불안해하고 간부들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군의 전투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다른 보수파 장성들이 거들어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군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갑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젊은이들이 군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격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무열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군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동맹국들의 신뢰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장성들이 강무열의 논리에 수긍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우려가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십니까? 또 다른 장성이 물었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원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도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작은 스피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지휘관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더욱 차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스피커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 제 아들의 스마트워치에서 복원한 음성 기록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도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선명한 음성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개 숙여. 소리 내지 마. 소리 내면 더 맞는다. 숨 참아. 참으라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괴로운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욕설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장관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강무열을 비롯한 모든 장성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약 3분간 지속된 음성이 끝나자 도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군 사기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군 전통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도원의 선언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덮어두는 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문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사회적 비판도 모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도윤 준장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장관님의 결단에 동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도윤 준장의 발언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명, 2명씩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현장 개선이 우선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군 발전입니다. 눈치를 보며 침묵하던 양심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기록의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반대 논리를 펼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강무열과 그의 지지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상적인 군 사기와 조직 안정이라는 논리가 구체적인 폭력의 증거 앞에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도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사 지속과 제도 개선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준장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장성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회의록에는 수사 지속 및 제도 개선안 추인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군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도원의 정책이 승인받은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장성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양심의 소리를 드디어 낼 수 있게 된 안도감이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의 압도적 승리 이후에도 도원을 향한 정치적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너무 급진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당 원내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현안들도 많은데 계속 이 문제만 부각되면 정치권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개혁의 명분은 얻었으니 적당선에서 마무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도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칭찬하던 매체들도 이제는 정치적 쇼라는 비판을 슬슬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직을 이용한 개인적 복수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80%가 넘었던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시민들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지율이나 정치적 생존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각하, 언론에서 사퇴서를 흘리고 있습니다. 비서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내려놓을 자리입니다. 도원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제도입니다. 제도가 남아야 합니다. 그는 이미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개혁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원은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제도화하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이 모든 부대에 상설로 설치되었습니다.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피해자 보호동도 전국 주요 부대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병영 문화였습니다. 군기 폭력이라는 기존 통념이 군기정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병사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도원은 조용히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제도들이 뿌리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후임 지휘부는 도원이 만들어 놓은 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되돌리고 싶어도 이미 국민과 국회 그리고 군 내부의 양심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아는 전역 후 인권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군 인권 관련 연구를 하며 장차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빠가 시작한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는 뜻이야. 지안이 부모님께 말했을 때 도원과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였던 아들이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로 성장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몇 개월 후 지아는 실제로 군 인권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안의 말에는 성숙함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도원에게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관님, 한 병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관님 덕분에 저는 오늘 안전합니다.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도원과 지아는 한강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는 평범한 산책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뭘 잃었을까? 지안이 문득 물었습니다. 권력, 명예, 아니면 편안한 삶. 도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내려놓았지. 하지만 사람을 지켰단다.
후회는 안 해. 전혀. 오히려 자랑스럽다.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빠 고마워. 뭐가? 옳은 일을 해줘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날 지켜줘서. 도원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지켰다. 그게 전부다. 그들이 걸어가는 한강변 산책로에는 다른 가족들도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누군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 한 명이 휴가를 나왔는지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있었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제도를 바꾸고 피해자가 변화의 주체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휴먼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